변호사가 뭐래?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어?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중요하니까 묻는 거지. 장례 치르려면 돈이 드는 거 알잖아. 누가 낼 건데? 국화꽃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죽음의 냄새였죠.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 박성호님의 빈소는 사무실입니다. 고 박성호.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정 사진 속에 제가 웃고 있더군요. 3년 전 막내 준혁이가 사회복지사 시험에 붙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참 묘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장례식에 올 리 없으니까요. 빈소 한쪽에서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남 진우와 큰딸 윤희가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죠. 낮은 목소리였지만 저한테는 다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래?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어. 오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묻는 거지. 장례 치르려면 돈이 드는 거 알잖아. 안양 땅은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경매 넘어갔어. 이미. 아버지답네. 마지막까지 빈손이시라니. 마지막까지 빈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왜 비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때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딸 슬기였습니다. 슬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그저 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약봉지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요. 아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내가 왜 미안하다는 거니? 저는 슬기의 번호 차단이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원망해서 끄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 떨리는 손을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잔고가 바닥났을 때 드러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전부 비추죠.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일했고요. 2 아들과 2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장례식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내 통장을 사랑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가 내리던 밤, 제 인생이 무너지던 날로요. 저는 그날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도요. 하지만 아직 저에겐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진실입니다. 내 자식들이 모르는 것, 세상이 모르는 것, 내가 왜 빈손이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저는 죽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빈손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죠. 그날 오후 성호건설 본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으로 일군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발자국 소리를 40년간 들어왔으니까요. 최영수였습니다. 제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죠. 성호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은 사업이야. 그래, 사업은 사업이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조용하더군요. 피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심장에 구멍을 뚫어 놓을 뿐이죠. 영수가 나간 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 윤희, 슬기, 준여, 네 아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했더군요. 아니, 챙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지만 제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장남 진우에게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상무 승진을 앞둔 아들이었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진우야, 아버지다. 오늘 좀 들러도 되겠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상무 승진 심사 기간인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호텔 가 계세요. 비서한테 예약 넣으라고 할게요. 비용은 이번 한 번만 해드리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저 아이를 유학 보내려고 집을 팔았던 게 20년 전이었구나.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죠. 큰딸 윤희에게. 아빠, 방금 기사 봤어. 진짜야? 회사가 부도 났다는 거. 윤희야, 아빠가 지금 좀 상황이. 내 남편 사업 자금 5억 대주기로 했잖아. 그건 어떡하고. 윤희야, 아빠가 오늘 좀 몸 리일 데가 없어서. 아빠, 나 지금 애들 학원 라이딩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우리 집은 방 없어. 끊어. 나중에. 그 말이 참 묘하더군요. 나중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저는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딸 슬기에게요. 슬기는 내 남매 중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죠. 저를 원망하는지 사랑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아예 제 번호를 막아놨더군요. 저는 그 애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일에만 빠져 살았으니까요. 운동회도 졸업식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죠. 그게 원망이 되어 돌아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파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벤치가 하나 있더군요.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다리가 더는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와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 잠시 앉은 것뿐입니다. 갈 곳은 있으신 거죠? 연락할 가족분 있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없습니다. 자식이 넷인데 오늘부로 저는 그 애들에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산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고 다니던 서류 봉투였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문을 닫았죠. 그게 저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양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뉴스에서 제 이름을 듣게 됩니다. 실종이라는 단어와 함께요.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때가 낀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컵라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라면을 제 앞에 툭 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가족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낯선 사람에게서 받다니 컵라면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라면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흘인지 나흘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찜질방과 편의점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TV에서 제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사진이 떠 있었죠. 5년 전 회사 창립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성우건설 박성호 전 대표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경찰은 안양천 일대를 수색 중이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 참 웃기더군요.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세상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은 셈 치면 어떨까?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람은 누군가가 떠나고 나서야 본심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기로요. 살아서 지켜보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막내 준혁이의 번호 앞에서요.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그 애만큼은 저를 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은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응원했습니다. 준혁이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지금쯤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봉사활동 중일 겁니다. 그 애에게는 아직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 애만큼은 끝까지 믿고 싶었거든요. 나머지 세 녀석들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믿게 놔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 장례식장에요.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영정 사진 속에 제가 웃고 있더군요. 3년 전 준혁이가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래?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 있어. 오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장례 치르려면 돈이 드는 거 알잖아. 누가 낼 건데? 안양 땅은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경매 넘어갔어. 아버지답네. 마지막까지 빈손이시라니.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니까요. 다만 쓸쓸하더군요. 40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내 자식들이 기억하는 건 빈손뿐이라니. 그때 영정 사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기였습니다. 슬기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들 틈에 끼지 않고 떨어져서요. 그 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약봉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요. 슬기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도 없이 그냥 꿀꺽.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슬기야, 너 아픈 거였니? 아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슬기의 번호 차단이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하지만 저 떨리는 손을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숨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를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 자식들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진우와 윤희는 제 돈만 신경 썼습니다.
그건 예상한 대로였죠. 하지만 슬기는 달랐습니다. 그 애에 미안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막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죽은 자의 눈으로 산자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로요. 내가 평생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는 거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갖고 삽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숨겨야만 했던 것들. 저는 그날 제 자식들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숨긴 것보다 그 애들이 숨긴 게 더 많았다는 거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옛집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날이었거든요. 40년을 산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차 두 대가 멈췄습니다. 진우와 윤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경매 막을 것도 아니면서. 오빠야말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부터 챙기러 온 거 아니야? 재산? 무슨 재산? 아버지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평생 그렇게 벌어놓고 자식들한테 남긴 게 하나도 없다니.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손 벌린 게 누군데? 뭐? 오빠야말로 유학 비용, 아파트 비용 그거 다 아버지 등골 빼먹은 거잖아. 저는 담장 뒤에 숨어서 그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애들은 서로가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는구나. 자기만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진훈의 아파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죠. 우연히 진훈의 집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좀 해. 그 투자건 말이야. 당신이 아버님한테 10억 빌린 거. 나 다 알아. 그 돈 어디 간 거야? 실패했어. 코인이었어. 대박 난다고 해서 전부 넣었는데 다 날렸어. 저는 벤치에 앉은 채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다 들렸죠. 7억, 1년 전 진우가 사업 확장 자금이라며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투자금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 돕는 거야. 갚을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그 돈이 코인에 들어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윤희네 집 앞에도 갔습니다. 빌라 단지 화단 근처에 서 있었죠. 마침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한테 받기로 한 5억. 그거 없으면 우리 진짜 끝이야. 나도 알아. 아빠한테 다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잖아. 사기, 윤희 남편이 사기를 당한 모양이더군요. 6개월 전 윤희에게 전화를 받았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아빠, 남편이 힘들대. 사업이 안 풀려서 5억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때 약속했습니다. 5억을 마련해 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무너졌죠. 마지막으로 슬기네 집에 갔습니다. 연남동의 작은 원룸이었죠. 슬기는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책상 위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들. 가까이 보니 병원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서류 한 장. 조기 유방암 진단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가 암이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었습니다. 그 애가 왜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슬기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평생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버지한테 아픈 것까지 부담 주기 싫었던 거죠. 저는 3개월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슬기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슬기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하지만 병실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를 납부했습니다. 전액이요. 보호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죠. 슬기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청구서가 왜 또 있는 걸까요? 아마 추가 치료비겠죠.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저는 안양천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우의 투자 실패 대출금 10억 원 대위 변제 확인서. 두 번째, 윤희 남편의 사업 채무 5억 원 대위 변제 확인서. 세 번째, 슬기의 병원비 3천만 원 납부 영수증.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게요. 제가 부도난 이유가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내 새끼들 빚을 갚느라 회사 자금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의 10억은 제가 갚았습니다. 그 애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윤희의 5억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딸이 거리에 나앉는 꼴은 볼 수 없었으니까요. 슬기의 병원비는 그 애가 모르게 냈습니다. 알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 대신 아버지가 빚을 떠안은 줄. 그리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희 대신 빚 갚았다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협박입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거리로 나앉았죠. 그런데도 자식들은 제가 왜 빈손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저 사업망한 무능한 아버지로만 기억하겠죠. 원망해도 좋습니다.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새끼들이니까. 밤, 저는 안양천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지만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이란 건 참 묘합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진실을 가져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급히 귀국한 사람이 있었죠. 막내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캄보디아에서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중이었죠.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에겐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 그리고 서류 사본. 저는 그걸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준혁이만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텅 빈 옛집 마당에 내 남매가 모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준혁아, 전화로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슬기는 뭘 본 거야?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봤어. 구석에 서 계셨어.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하지만 아빠 맞았어. 형, 누나들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이는 서류를 한 장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평상 위에요. 첫 번째, 진우 형 명예 투자 실패, 대출금 10억 원, 대위 변제 확인서, 채무자 박성호. 뭐라고? 형이 코인에 넣었다가 날린 돈, 아버지가 대신 갚았어. 두 번째, 윤희 누나 남편 사업, 채무 5억 원, 대위 변제 확인서. 역시 채무자는 박성우. 그걸 아빠가. 누나 남편이 사기당한 돈, 아버지가 정리하셨어. 누나 가정 지키려고. 세 번째, 슬기 누나 병원비 3천만 원, 납부 영수증. 보호자라는 비어있어. 익명으로 내셨거든. 알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누나가 아픈 것도, 형이 실패한 것도, 윤희 누나네가 힘든 것도. 근데 아무 말 안 하셨어. 그냥 조용히 다 떠안으신 거야.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 아버지가 날 부끄러워하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아버지는 내가 실패해도 지켜주고 계셨던 거야. 아빠가 나한테 돈만 밝힌다고 했을 때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빠는 나 구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 가정 지키려고 빚쟁이한테 쫓기면서도. 난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평생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아픈 것까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결국 제일 큰 짐이 됐네. 형 누나들, 아버지 찾아야 해, 지금 당장. 어디 계신 건데? 어젯밤에 안양천에서 쓰러지셨어. 내가 봤어. 근데 구급차 오기 전에 정신을 잃으셨어. 내 남매가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찜질방, 편의점, 역앞 벤치, 안양천 산책로, 제가 떠돌던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요. 이 사진 속 어르신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분이요. 며칠 전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못 봤어요. 아빠, 어디 계신 거야? 저는 그때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요. 보호자분 연락됐습니까? 지금 수소문 중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저는 신분증을 버렸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제 자식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요. 어젯밤에 안양천에서 쓰러진 분. 여기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성호요. 72세, 남자분이요. 잠시만요. 아, 신원 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긴 한데. 어디요? 어디 계세요? 슬기가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아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은 채로요. 슬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아빠, 나야 슬기야.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 슬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저는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슬기야,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다 듣는 게요. 진우가 제 왼손을 잡았습니다. 윤희가 제 오른손을 잡았죠. 슬기는 이미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준혁이는 제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오래 버틴 이유. 빈손이 되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구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왔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빈손이어도 괜찮다는 걸. 내 손이 비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려. 사람은 언제 어른이 될까요? 저는 72년을 살면서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알게 됐죠.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했죠.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내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었죠. 눈가가 젖어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손수건으로 연신 코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촉촉했죠. 준혁이는 형과 누나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답게 모두를 지켜보면서요. 형, 누나들, 이것 좀 봐. 준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노트 한 권.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가방에서 나왔어. 서류 봉투랑 같이 있었어. 내 아이가 고개를 모았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진우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했다. 상무 승진이 안 될 것 같다고. 그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윤희 사위가 어렵다던데 사업이 안 풀린다고 했다. 딸이 고생하는 꼴은 못 본다. 어떻게든 해줘야지. 슬기가 아프다는 걸 알았다. 병원에서 우연히 봤다. 그 애는 나한테 말 안 하겠지. 자존심이 세니까 아버지가 몰래라도 지켜줘야지. 준혁아, 너는 착하다. 형과 누나들 대신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넌 내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준혁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도 일기장 마지막 10페이지는 전부 그 문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저는 그 말을 수백 번 썼습니다. 화가 날 때도, 서러울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말을 쓰면서 버텼죠. 며칠 뒤,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 아이가 침대 주변에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절 부끄러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인정받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실패해도 지켜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빠, 미안해. 나는 아빠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달라고만 했어. 근데 아빠는 나 구하려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잖아. 아빠, 나도 미안해. 짐이 되기 싫어서 숨었어.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었어. 근데 아빠는 다 알고 있었구나.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저희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지킬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이의 손을 차례로 잡았죠. 진우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거겠죠. 윤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밤새 울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슬기의 손은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윈 건지 몰랐네요. 준혁이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막내가 제일 어른스러워 보이더군요. 다 왔구나. 고생했다. 저는 그날 72년 인생에서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지만 두 손에는 내 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안양 옛집은 경매에서 다시 사들였습니다. 진우, 윤희, 슬기, 준혁이가 돈을 모아서요.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더군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낡은 마당에 평상을 새로 놓았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오늘은 가족들이 다 모인 날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다 모였습니다. 그냥 모이고 싶어서요. 진우는 상무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아졌더군요. 아내랑 사이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윤희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작게요.
윤희가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슬기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에세이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더군요. 준혁이는 다시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매주 영상통화를 합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며느리와 사위가 음식을 나르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왜 조건이 없느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조건을 달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식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나를 찾을 때도, 등을 돌릴 때도 부모는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빈손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다 잃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손엔 처음부터 가장 소중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죠.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이 비어야 당신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